강남 노른자 땅에 위치한 한 빌딩에 불법 등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수상한 내역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최근 선박업계의 친환경과 자율운항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화하고 있는 선박 시장의 미래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핵심은 안정성 확보란 평가입니다. 카드사 수익성에 먹구름이 잔뜩 낀 모양새입니다. 이에 업계에선 부수 업무 확대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법원 등기 정보 광장의 서울 지역 부동산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월세 계약 건수는 약 46만 5천 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임대차 거래량 대비 31.1% 증가한 수치로 해당 통계 작성 이래 40만 건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화 현상도 늘며 사상 처음으로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뛰어넘었습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현재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금리까지 높아지다 보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월세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월세를 선택하고 월세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강남 교보타워 인근 사거리에 초고가 빌딩이 새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관련 등기 처리 과정에서 현행법에 어긋난 정황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해당 건물은 준공 뒤 줄곧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끊이질 않았던 터라 또 한 번의 논란이 예상됩니다. 설석윤 기자입니다. 지난 4월 25일 JR투자운용이 운영하는 사모펀드는 강남 에이프로스퀘어 빌딩을 3,08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JR투자운용은 4월 22일 우리은행과 신탁 계약을 맺었고 우리은행은 엿새 뒤에 신탁 계약에 의한 수탁자로서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발견됩니다. 먼저 현행 신탁법상 소유권 이전, 즉 신탁 재산을 처분할 경우 필수적으로 관할구청의 관련 검인을 받아야 하는데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관할구청인 서초구청은 해당 검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신탁 재산을 처분할 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 신청 정보를 하나의 서류로 일체화해 접수를 해야 하는데 각각 다른 서류로 접수를 한 것도 여러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신탁 계약의 해지 등으로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귀속할 경우는 따로 접수해도 되지만 신탁 재산 처분 시 신청 서류를 한 건으로 일괄하지 않았다면 각하 사유가 됩니다. 게다가 건물 등기상 등기 원인에는 신탁재산 처분이기 때문에 일자와 신탁으로 표기가 돼야 하는데 매매로 표기된 것도 이상한 부분입니다. 2014년부터 최초 등기 소유권 이전이 되는부터 지금 3회에 걸쳐서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신탁재산 처분 시 구청의 검인을 받게끔 돼 있고 법에 나와 있는데도 그런 걸 다 지켜지지 않고 한 건의 신청으로 등기 신청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고 어떻게 이런 불법 등기가 이루어졌는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등기국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건물은 지난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 수상한 등기에 대한 궁금증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내 집 마련도 어려운 요즘에 이 건물주가 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겠죠. 그런데 소액 투자로 건물의 지분을 소유해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부동산 조각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엔 투자 가능한 건물의 선택 폭도 넓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조각 투자에 대해 서청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고액자산가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건물주 타이틀에 진입장벽을 낮춘 조각 투자 플랫폼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1호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인 카사와 루센트블록의 소유, 펀드블록 글로벌의 펀블, 비브릭 등이 대표적입니다.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도 빌딩뿐 아니라 대형 물류센터, 레지던스 등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은 건물주가 신탁사에 건물을 위탁하고 신탁사는 감정을 통해 다분할 수익증권을 발행해 예탁결제원을 통해 전자등록됩니다. 이후 등록된 건물 수익증권을 투자자가 소액 청약 등을 통해 건물의 권리를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조각 투자는 고가의 상업용 부동산을 소액으로 분할해 투자할 수 있는 장점뿐 아니라 다양한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소액으로 투자만 해도 임대료를 기반으로 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추후 건물을 매각 시 매각 차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보통 연 3에서 5%의 고정 임대료를 기반으로 한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소유의 경우는 매출을 기반으로 배당금이 변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매출이 늘수록 배당금도 늘어나는 겁니다. 현재 카사는 서초 GL타워, 여의도 익스콘 벤처타워 등을, 펀블은 롯데월드타워 내 시그니엘 1호실 등을 공모했고 루센트블록의 소유는 얼마 전 1호 공모 건물인 종로 다운타운허를 시작으로 현재 2호 건물인 이태원 세비지 가든을 공모 예정 중에 있습니다. 카사, 소유, 펀블 등의 플랫폼은 금융위원회의 혁신 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돼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사는 상품의 다양성을 위해 여러 종류의 빌딩으로 투자 목록을 확대하고 있고 소유는 브랜드 파워가 있는 매물을 위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만 6천 명도 넘어섰습니다. 이에 증권시장에선 비대면 치료 관련주가 다시 주목받으며 상승 곡선을 그렸는데요.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업체 유비케어는 전주 대비 13.2% 오른 6,19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같은 기간 관련주로 묶여있는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9.4%, 라이프 시멘틱스는 3.3% 각각 상승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관련주에 수급이 쏠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기술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국내 기술주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대표적 기술주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전거래일 대비 각각 1.03%, 0.82%씩 올랐습니다. 이는 넷플릭스가 예상 밖의 실적을 거둬들이는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증권업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저가 매수 구간이라며 하반기 들어서며 실적 부분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선박업계에서도 자율 운항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고 합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선박도 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경제산업부 장민선 기자와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운전자 없이 레저보트가 목적지로 이동하고 차도 요즘에 이제 반자율 주행이 나오고 있는데 장애물도 알아서 피하는 이런 선박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결국에 이제 자율 선박 시대가 오는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사내벤처로 출범한 선박 자율운항 전문회사 아비커스가 최근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의 핵심은 아비커스가 개발한 항해 보조 시스템인 나스 2.0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스는 자율운항을 담당하는데요. 카메라와 인공지능이 날씨와 파도, 주변 선박 등 장애물을 탐지해 스스로 인식하고 배가 알아서 항로를 변경해 충돌을 피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6대의 서라운드 카메라와 라이다, 증강현실 등 최첨단 기기와 함께 저반 지원 시스템인 다스 2.0도 탑재됐습니다. 카메라와 센서가 증강현실을 구현하고 배는 이를 바탕으로 항로의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지금 개발이 돼 있다는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궁금한 건 이제 이게 언제 상용화돼서 우리가 쓸 수 있냐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네, 이르면 올해 안에 자율주행 레저보트가 바다를 가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아비커스 측은 자율주행 1단계 기술은 상용화에 성공해 210건의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아비커스의 자율운항 기술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이고요. 최근 개발을 마친 아비커스의 2단계 기술은 2022년 하반기 중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선박 자율운항 기술을 개발해 뛰어들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2025년까지 부분 자율운항을 목표로 지난해 자율운항 시험선 단비를 띄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앞서 지난해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 선박 간 충돌 회피 기술 실증에 성공한 바 있는데요. 자체 개발한 원격 자율운항 시스템 사스를 2022년 안에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도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는데 규모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어큐트 마켓 리포트에 따르면 전 세계 자율운항 선박 시장은 연평균 12.6%씩 성장해 오는 2028년에는 2,357억 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까지 1,600억 원을 투입해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인데요. 업계에서는 자율운항 선박이 상용화되면 해상 운송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오염물질 저감, 비용 감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운항 기술은 조선 해운업에 큰 변화를 일으킬 전망인데요. 선박은 물류 비용이 비행기의 1000분의 1, 열차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앞으로 물류의 중심이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자율운항도 기대가 되는데 이제 친환경 선박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쪽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경배 H&M 사장은 지난 14일 H&M 비전 선포식 중장기 전략 발표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에너지 친환경 이슈에서 1등을 하겠다며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친환경 신단 경쟁력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H&M의 새 비전으로 친환경을 꼽은 겁니다. H&M은 이를 위해 친환경 선박에만 4조 원가량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총 32척의 초대형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향후 모든 투자는 친환경 선박에만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2050년 탄소 중립에 발맞춰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무탄소 연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율주행차에 이어서 이제 선박도 자율운항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네요. 장민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루나 테라 코인의 폭락 사태가 생생하게 기억나실 겁니다. 가상자산의 법이나 규제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요. 제2의 테라, 루나 사태를 막기 위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필요성의 논의가 구체화됐다고 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한국디지털혁신연대와 블록체인 포럼이 주관하는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의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을 통해서 한국의 디지털 자산 산업이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미나에는 가상자산 여러 보안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안전성을 위한 방안 등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영우 김앤장 전문위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안전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 가상자산의 정보보안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에서 해킹 등 정보보안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방어하기 위한 체계적인 보안 수단은 없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거래 유형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을 고려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정혁 한창 디지털 전문위원은 가상자산 거래의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주제 발표에서 가상자산 사고와 손실,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은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건전하고 공정한 가상자산 거래와 시장 감시 기능 강화가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공정경제 기반 조성이 우선돼야 건전한 경쟁을 통해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잡을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라서 체계적인 안전성 확보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전일에 이어 오늘도 카드업계의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카드사들의 사업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이에 중장기적인 실적 악화 전망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카드 업황의 반등을 위해선 각종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카드사들의 향후 수익성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본업인 신용 판매 부분은 영세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등으로 관련 수익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 10년 동안 14차례에 걸쳐 인하됐습니다. 카드업계의 가맹점 수수료 부문 영업이익은 2015년 5천억 원에서 2020년 약 1,320억 원 적자 전환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신용 판매로는 수익이 나지 않자 카드사들이 눈을 돌린 곳은 카드론 같은 대출 영역. 하지만 금리 상승기에 진입하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한 상황은 향후 수익성의 부담 요소입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카드론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에 포함되는 등 카드 대출 취급이 제한된 점도 악재입니다. 수익 악화를 탈피하기 위해 뛰어든 자동차 할부 금융 시장도 중장기적인 미래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7년간 국내 신차 판매량은 한 해 180만 대 내외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해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현상으로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9% 감소했습니다. 김영훈 여신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낸 캐피탈사의 기업 확대에 대한 신용평가 관점에서의 분석이란 논단에서 국내 자동차 소비 시장 성숙도를 고려할 때 앞으로 할부 금융 리스 시장은 양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해외 진출에도 시동을 걸었지만 현지 상황과 코로나 여파로 사업 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빅테크와 핀테크사의 본격적인 금융시장 진출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카드사들도 새로운 수익 모델 발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 이를 위해선 본업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 업무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읍니다. 현재 카드사의 경우 여신 전문 금융업과 관련한 부수 업무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자체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이 관련성 여부가 불명확성이 크다는 점. 이 당국과의 협의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카드사가 금융당국에 신고한 부수 업무 건수는 5건에 그칩니다. 업계는 일관성 있는 규정과 부수 업무 활성화를 위한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투자식 금산분리 완화와 현재 혁신금융 서비스로 제공 중인 사업의 제도화 등을 위한 부수 업무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도 빅테크의 본격적인 금융시장 진출 속 공정 경쟁을 위해선 카드사에 대한 규제의 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사들에 대한 규제는 너무 많거든요. 네, 그렇죠. 경쟁을 할 수 있으려면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뭐 순발 다 묶고 경쟁하라 그러면 누가 어떻게 경쟁이 되겠어요.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지금 카드업계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선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국내 최초 무협 온라인 게임 영웅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1997년 서비스를 시작해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은 이 게임을 찾는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관심이 사그라진 만큼 게임사의 관리도 소홀해졌다고 하는데요. 유저들은 관리 좀 하라며 불만이 큰 상황이고요. 게임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구독자 10만 명이 넘는 한 유튜버가 영웅문 게임에 접속합니다. 게임을 하던 중 한 유저가 유튜버에게 심한 욕을 퍼붓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 하지만 어떠한 신고 장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무협 온라인 게임으로 인기를 끌었던 태올코리아의 영웅문이 회사의 관리 소홀로 유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저들에 따르면 영웅문이 유료에서 무료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게임 운영에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방글이나 성드립, 욕설 등을 일삼는 유저들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 게임에는 비방과 욕설 등에 대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만 이 게임은 없습니다. 버그를 사용하는 유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특정 유저들이 버그를 사용해 게임의 흐름을 망치거나 어떤 경우에는 서버가 견디지 못하고 다운되기도 합니다.
태울코리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경고를 주기도 했지만 특정 유저들은 다른 경로로 우회해 또 버그를 사용합니다. 버그를 사용하거나 비방글을 퍼붓는 유저들을 즉시 조치하지 못하는 건 제대로 된 소통 창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웅문 홈페이지에 기재돼 있는 번호로 전화해보면 없는 전화입니다라는 알림음이 뜹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된 회사 전화로도 연락해봤지만 통화음만 갈 뿐 받지 않습니다. 유저들은 유일한 소통 창구인 이메일로 건의사항을 보내고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 특정 인물 유저들을 처벌을 못하겠으면 그냥 차라리 서비스 종료를 해야지 일반적인 그 게임하는 유저들도 그냥 마음 편히 영웅이라는 게임을 녹아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메일은 계속 보내고 있는데 태울 측에서는 아직 특별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죠. 영웅문 게임 운영사 태울코리아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무료 게임인 만큼 회사에서 게임을 관리할 수 있는 자본과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삼성 협력업체로 소프트웨어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수익 모델로 하지 않는 만큼 배치할 인력과 자본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게임 운영 자체가 마이너스라고 주장합니다. 매년 수천만 원씩 게임 운영에 쏟고 있는데 버그에 대한 문의가 쏟아져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했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태울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영웅문 게임을 하는 유저가 많지 않아 옛날 추억을 되새기자는 마음에 서비스 종료를 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선으로 모든 문의를 받으면 업무에 차질이 생겨 메일로만 건의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하와이로 이주한 우리 선조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손을 보탰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아직도 찾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을 찾고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울창한 대나무 숲. 지금은 사유지로 바뀐 하와이 빅 아일랜드의 한 커피 농장입니다. 구석진 공간 한편에 비석들이 일정하게 놓여 있습니다. 한글로 쓰인 이 비석들의 연도를 따져보니 한인이민 1세대들의 묘비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비석에 출생지까지 새겨넣기도 했습니다. 하와이 빅 아일랜드 코나 지역의 도로 옆 기슭에도 민간 공동묘지가 덩그러니 있습니다. 총 70여 정도 묘비 가운데 확인된 한인의 묘는 6기가량. 이들 가운데는 이역만리 타지에서도 하루 일당 0.7달러 내외를 받는 상황 속에 안중근 의사의 구제 비용을 모금하며 고국의 독립을 간절히 염원하던 선조들도 있었습니다. 후손들이 마땅히 기억해야 할 역사지만 선조들의 묘는 관리가 부실하거나 일부는 파손된 상황입니다. 곳곳에 꽃이 놓여 있는 일본인, 중국인 등의 무덤과는 다르게 한인들의 무덤은 지진, 풍우 등으로 깨지고 넘어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개발로 인해 사라지기도 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확인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마모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추적이 어려운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면 후손들이 찾으러 오기가 힘들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민 세대가 겪을 수밖에 없는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일부러 방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3세대, 4세대들이 그 국제 결혼하고 한국어를 다 모르게 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게 잊혀지고 방치되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네거티브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 후손들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약간의 느낌이 있는. 힘든 삶 속에서도 고국의 독립을 지원했던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의 비석인 만큼 민간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의 무덤이 방치되고 있는데 일단 우선 먼저 이분들의 무덤의 현황 파악을 하고 그 차후에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 현황 파악을 해가지고 검토해야 될 단계가 왔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해가지고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하와이에서 고된 노동으로 번 돈을 기꺼이 고국의 독립에 보탰던 우리 선조들. 이들을 찾고 후대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2차 전지 재활용 전문 기업 세비캠이 다음 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세비캠은 오늘 IPO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코스닥 상장에 따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세비캠의 주요 사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 재활용과 2차 전지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최근 3개년 연평균 매출액이 46%, 영업이익은 88% 각각 증가하는 등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엔 폐배터리 전용 공장을 증설해 전구체 복합액의 생산량을 늘리고 제품을 다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